안녕하세요. MD 클리닉 이상달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유방의 미용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원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 과정이랄까 그런 게 좀 필요하겠죠. 그 마음 먹고 준비한 건 아니었지만 그 과정이 좀 있었음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98년도에 외과 전문의를 취득하면서 동시에 그 박사학위를 동시에 취득을 했습니다. 뭐 좀 드문 케이스였는데요. 그래서 곧바로 이제 삼성 서울병원에 펠로우를 2년 정도 하였습니다. 이 펠로우 시기가 저는 살면서 가장 열심히 하면서도 즐겁고 마음껏 재밌게 일했던 시기라고 회상이 됩니다. 많은 그 당시는 이제 분과라는 게 태동기였기 때문에 분과가 있긴 있었어도 어떤 과 자체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뭐 펠로우를 할 때 뭐 다른 과 교수님들 일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 삼성하고 아사는 과 자체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제가 속한 과 일 이외에는 인볼브가 안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연구나 일을 좀 마음 놓고 할 수 있었는데, 또 이때 뭐 공교롭게도 제가 어떤 자격 요건이 돼가지고 특진 의사로 재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논문을 유방 관련 논문 한 25편, 그리고 갑상선 아드레날까지 해서 한 30편 정도 논문을 발표를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바로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에 연수를 갑니다. 이 뉴욕에 있는 병원인데, 처음에는 이 유방외과의 패트릭 볼간이라는 이 의사하고 연결이 돼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보니까 외래도 보고 수술도 봤는데, 이 당시 이 병원에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이제 센티넬 노드 바이옵시였습니다. 저는 이미 삼성에서 센티넬 노드 바이옵시 논문 2편을 썼었고 뭐 많이 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옆방에 재건 성형을 이제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셉 디사라는 교수였습니다. 뭐 그때 나이가 이 사람이 비교적 젊어가지고 좀 친하게 지냈는데, 양해를 구하고 이제 재건 성형에 주로 가서 그 성형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는 병원이 많다 보니까 각 병원들에서 이제 심포지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참관하기가 좀 쉬웠습니다. 거리도 가깝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뉴욕대학교 병원의 성형외과에서 하는 심포지엄에 가서 유방 관련 얘기를 듣다가 그 병원 교수님한테 거의 비지팅 닥터 신청을 했는데 뭐 흔쾌히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병원 2군데를 더블로 뭐 뛰었다 그러긴 좀 뭐하지만 더블로 이제 다니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뭐 세계에서 여러 나라, 남미, 뭐 다른 아시아, 중국, 인도 이런 데서도 많이 비지팅 닥터들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 인도의 서지컬 온콜로지 회장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센티넬 노드 바이옵시에 관심이 많은데 미국 의사들한테 질문하기가 조금 껄끄러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해줬더니 이제 저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가 친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를 초청을 해서 그쪽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목이 유방암수술의 최신 경향. 그래서 그때 이제 설명한 내용이 센티넬 노드 바이옵시가 보편화 될 거다. 그리고 브라스트 컨저빙 서저리가 늘어날 거다. 그리고 전절제란 경우에는 즉시 유방 재건을 할 거다라는 그런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추세가 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2001년도에 와서 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서울병원 옆에서 18평짜리로 처음 개원을 했습니다. 직원 3명을 두고. 그러고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한 6개월 만에 압구정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많은 친구들이나 동료 의사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들이 수백 명이 득실득실하는데 외과 의사가 가서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했는데, 당시에 제가 좀 자신감이 막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슴 성형 받는 뭐 수술 받으신 분들 100명 가운데 뭐 95명, 6명은 아마 성형외과를 당연하게 생각하겠지만 한 4-5명 정도는 안전이나 뭐 체계적인 시스템 이런 걸 고려해서 유방외과를 택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95명, 6명이 수백 명의 성형외과 의사한테 가야 된다 하면 4-5명은 저한테
밖에 올 데가 없었으니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원하자마자 2년 동안 밀어붙이는 모토가 유방 성형 전에는 필수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유방암은 우리나라의 1, 2위를 다투는 암이고 여성암 가운데 가장 증가세가 높다. 그리고 유방 성형을 하고 나면은 유방암 검진하기가 좀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가슴 성형을 하기 전에 유방암 검진을 안 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거를 2년 동안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좀 더 자신감 갖고 밀어붙인 게 피주머니도 안 하고 통증 없다. 이게 늑간신경 차단술이라는 걸 이제 추후에 제가 발표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시행을 했고요. 입원도 안 시켰습니다. 당시로는 이제 유방 성형을 하면 입원 한 2, 3일이 기본이었는데 미국에서 보니까 마스텍토미 하고 나서도 당일 퇴원 다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 입원도 안 시키고 했죠. 이제 파격적으로 이제 밀어붙였고 다양한 시도를 다 했습니다. 가슴 근육 위에도 하고 아래도 하고 엑실라 유륜 밑선 인프라 마마리 절개 다 시도해 보고요. 듀얼 플레인 테크닉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시행을 하고 근육 위에 있는 걸 제수할 때 아래로 내리는 서브펙토럴 컨버전, 이건 나중에 제가 그 낭패를 당한 그런 케이스인데 이런 것도 시도하고요. 그다음에 축소도 책을 보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오자형 절개를 기본으로 하다가 유륜주의 절개하고 그다음에 수직 절개라는 거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해봤죠.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 정리한 거 가지고 책도 냈고요. 논문도 많이 냈습니다. 한 2005년까지 한 7편을 냈고 그 중에서 늑간신경 차단이라는 것은 제가 흉부외과 파견을 나갔을 때 레지던트 때 보니까 인터코스탈 너블록을 하더라고요. 이제 극심한 통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가슴 성형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그 구형구축 치료에 이제 트리암시놀론을 넣어서 하는 방법을 해서 이제 논문을 발표했고요. 그다음에 가슴 축소도 수직절개법이 이제 가장 업데이트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책 보고 하다 보니까 좀 모양이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여성에 맞게 추가적으로 절제하는 그런 방법을 해서 새로 고안을 해서 이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다가 2015년도에 제가 이제 확장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45평 정도 크기에서 한 80평 정도로 늘립니다. 이 시기부터 제가 아마 떠올리는 가장 신나게 그 병원을 운영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공간도 좀 넓어지니까 마음도 좀 편했고요. 그런데 이때 이 시기에 고민을 하게 되죠. 치과 전문의가 좀 있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초빙을 했었습니다. 제 친구나 이제 선후배 동료 마취과 의사가 와서 해줬는데 마취과 의사가 고정적으로 있지 않으니까 좀 안정적이지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저 혼자 모든 걸 진료부터 해서 수술로 마무리 치료, 심지어는 마사지 관리까지 다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후배 의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업무 분담이 필요할 거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가슴 전문 관리실이라는 걸 설치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 시작한 건데 이 유방성형은 수술반 관리반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전문 관리실에 한 3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들을 나름대로 이론적인 바탕을 통해서 고안을 해서 이제 구비를 해놨습니다. 이런 그 관리실은 나중에 대형 성형외과들이 다 따라하게 됩니다. 마취과 전문의하고 유방외과 전문의를 이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분담을 어느 정도 하죠. 저는 이제 상담하고 수술을 전담하게 되고 부원장님이 이제 치료, 그다음에 초음파를 하고요. 마취과장님은 이제 수술 전 검사 체크와 마취를 이제 전담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논문도 또 발표를 하죠. 외서 유방, 거대 유방, 이거는 이제 확대하러 온 사람, 축소하러 온 사람의 그 신체적 특징이 어느 정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문 정리한 거고, 그리고 환자들이 유두 감각 저하를 이제 호소하는데 절개 부위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 해서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 외에 자가지방 이식의 부작용, 이 환자도 많이 내원을 해서 이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하이드로겔이라는 보형물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금지가 된 제품인데 한때 이게 선풍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형물로 수술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들을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2006년 7월부터 사용 허가가 된 그 코이시브겔이 파열됐을 때는 어떤 양상을 띠는가, 기존의 실리콘과는 뭐가 다른가 해서 이런 것도 정리해서 논문을 냈죠. 외국에서 의사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어서 제가 2011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병원급으로 가슴성형 전문 센터를 오픈을 합니다. 사실 그 전까지 요 한 2010년까지는 한 5개 정도의 강남의 이제 병원들이 고만고만하게 경쟁을 했습니다. 제가 2011년 이때 치고 나가면서 이제부터 원탑이 됩니다. 널찍하니 하고 수술방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병실도 30개 충분히 쓰면서 마음껏 수술합니다. 퇴실도 두고 수시로 직원들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장비도 많이 들어놓고요. 홍보도 엄청 때렸습니다. 원스톱 가슴성형에서 규모의 차이가 다르다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연구한다. 우리는 아름답게 만든다. 여기저기서 해외에서 의사들도 많이 방문을 합니다. 심지어는 보형물 회사인 그 엘러간이나 멘토 회장이나 사장들도 맨날 바뀔 때마다 저희 병원에 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렇게 유방성형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병원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방문했던 많은 그 기라성 같은 그 해외 의사 유명한 분들도 자기 혼자 그 오피스를 내서 하고, 심지어는 유방성형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뭐 주름 제거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규모에서 유방성형만 오로지 올인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에 다 한국에 오면은 저희 병원을 와서 참관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 굉장히 활발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도 논문을 발표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되니까 한미대학에서 지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가덱스라는 그 약품을 한 2천만 원어치인가? 그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한 200개 정도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논문도 내고요. 유방 축소술 효과에 대해서 항상 말로만 얘기하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것도 이제 주변 병원에서 적외선 촬영기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측정을 해서 객관적으로 효과를 분석한 논문도 냅니다. 명의 시리즈에도 알아서 2006년도에 지금의 장소에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때 뭐 미래창조과학부, 지금은 없어졌지만 여기서 가슴성형 연구소에 지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6년 연속 소비자 만족도 1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올해까지요. 그리고 가슴성형 전용 그 리트랙터를 제가 만들게 됩니다. 이 유방성형은 되게 이제 겨드랑이로 가장 많이 하는데 2010년 정도부터 이제 내시경 유방성형이 이제 주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방성형 전용 내시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리트랙터에 내시경 카메라와 박리기구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의사가 이 박리기구를 트랙션을 해서 들고 수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복강경 수술을 하다 보면은 안에 스페이스를 넓게 만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넣게 되는데 이 부분은 밀폐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스로 인플레이션을 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서 트랙션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자가 들고 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수술 시간이 중간중간 쉬어야 되고요. 그리고 힘들기 때문에 또 시야 확보도 좀 제한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해결 방법을 찾은 게 리트랙터를 보조자가 들자. 그런데 수술하는 의사에게 방해를 받지 않게 들어야 된다 해서 만든 게 이 리트랙터입니다. 디귿자 형태로 반대편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17년도에 특허를 받고 이름에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일본의 디자인 특허를 받습니다. 2015년도에는 유방외과 여러 선생님들과 뜻을 맞춰서 유방외과 연구회를 창립합니다. 그래서 매년 그 1, 2회에 걸쳐서 학술대회를 하면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학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제 유방외과 의사들이 필드에서 접할 수 있는 실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디스커션을 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자리로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해외 의사들은 또 계속 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이탈리아의 닥터 포티라는 사람이 이태리에 전문 병원을 만들었더군요.
뭐 저보다 먼저 만든 건지 이후에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2016년도에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호숫가에 이렇게 크게 병원을 만들어서 이분 따님하고 같이 유방 성형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게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해먼드, 이 사람 몇 번 왔습니다. 와서 이 해먼드도 이제 이 책의 저자이고요. 그리고 이 닥터 스피어라는 사람도 이 책의 저자인데, 이분은 저희 병원 다녀가시고 일주일 뒤에 사망하셨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제가 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사인도 많이 해주고 가셨는데, 그래서 2020년 현재 이 유방 성형을 하시는 분들의 현황을 보면 환자들의 인식이 성형외과냐 유방외과냐 이런 그 이분 구도, 예를 들어서 디스크 수술을 정형외과냐 신경외과냐 이런 식의 이분화된 그런 구도로 어느 정도가 셋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가운데 유방외과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 투어하는 병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저나 또 몇 군데 유방외과 선생님들, 그리고 성형외과를 선호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과거에 비해서는 저희 유방외과 의사들이 유방의 미용 수술을 하기가 좀 환경이 좀 좋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방의 미용 수술은 단순히 그 가슴 확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슴 축소도 있고요. 유방 거상술, 처지는 거 올리는 수술도 있습니다. 그 밖에 함몰유도, 유두 축소, 부유방, 여성용 유방, 유방 재건술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유방외과 의사들이 성형외과 의사보다 이 트레이닝의 베이스가 더 탄탄한 부분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이 분야에 접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유방외과 의사죠.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유방의 진료를, 유방의 암이나 이런 질환 진료를 처음 베이스를 시작하고 이제 성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모토는 항상 건강한 유방, 아름다운 유방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말을 줄여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유방 창조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우리 유방외과 의사들은 유방의 그 베이스를, 유방학을 더 잘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유방 창조에 더 유리한 입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감사합니다.